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어요. 보험 여건은 어려워. 아버지가 너무해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핫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법안의 내용은요. 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로 이제 도래하였는데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종식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팬데믹의 시대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요. 이런 경향이 또 의료계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할 단계에는 이제 뭐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행위도 많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시대가 좀 변화함에 따라서 과연 의료계에서 진료 행위도 과연 비대면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이루어져 있고 이와 관련된 입법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법안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행위를 허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자라는 법안이 김성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행위에 관한 입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국회 의료 산업계가 첨예하게 갈등 중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예. 우선 그 갈등이나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보면은 의료인이 이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다만 이제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뭐 응급 환자라든가 뭐 환자가 요청을 한다든가 뭐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 외에서도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이제 이런 의료법이나 이런 데 다른 규정들을 유권 해석하여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가 그래도 이제 논란이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되자 2020년 12월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령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이 규정의 내용은 뭐냐면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어떤 전염병 단계가 지금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외부에서 환자를 뭐 진단하고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법령을 신설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곧 WHO에서도 그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코로나 지금 심각 단계에서 그 밑에 이제 경계 단계나 뭐 더 이하의 단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상실되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뭐 이런 입법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고, 또 코로나 전과 후도 좀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의료 행위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게 주류의 목소리였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의료 행위를 한번 이제 좀 몇 년 동안 시행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제 좀 의사가 주체가 되어서 비대면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의 의사가 중심이 돼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약사회의 입장도 있는데요. 네네. 약사회 입장은 또 의료계보다 좀 더 이제 그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그 대척점에 있는 산업계에서는 뭐 요즘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산업도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초진부터 비대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산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대면 의료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입법도 포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비대면 의료 행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예.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통계를 소개해 드려 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의료가 시행되고 나서 한 3년치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2월 이후 그 3년간 비대면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은 2만 5천 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의료 행위 대상이었던 환자들은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진료 건수도 3,600만 건이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통계의 추이는 뭐냐면, 비대면 진료행위 건수, 의료기관, 그 진료비, 이런 통계들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 외의 통계는 비대면 의료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급병원 위주로 비대면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와는 좀 반대로 비대면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86%가 그 상급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원에서 그렇군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의료 행위를 진료 행위를 받으신 환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이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대면 진료 행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고혈압, 그다음에 급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합병증 당뇨, 이런 순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현재 발의 중인 법안 내용 중에서 네.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법률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법안은 그러니까 요번 달 4월 5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회부가 되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잖아요. 종전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이제 한시적 규정만 있었을 뿐인데, 이걸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의 정보가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 정보 제공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 제공업자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 제공업자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신고하게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행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법률에서 특별하게 재진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초진부터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입법안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입법안에서 그러니까 1회 이상 대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어떤 걸 규정하고 있냐면 이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이제 불령해서 정하는 경우에만 재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까 86% 이상이 이제 아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안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의료 행위에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 법안에서도 역시 대면 진료 행위를 원칙으로 규정을 못 박아 두고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진료를 제한하는 사유들, 비대면이 안 된다고 제한하는 사유도 담겨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진료 행위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하다가 이거는 비대면 진료 행위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또 입법안에 담았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거나 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외에 이제 불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행위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를 권고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대면 진료할 때랑 의사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갖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든 대면 진료든 책임 의료인이 책임지는 범위의 수준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비대면 진료 행위의 특성상 통신 장비의 오류 또는 뭐 이런 오류, 기술적인 오류거나 또 환자가 의료진한테 자기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그리고 환자가 뭐 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이런 경우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계 반응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의료계는 이제 제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환자의 안전,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종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환자의 그 안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주류적인 기류였는데, 이제는 여러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을 제정할 때 의료계가 중심이 돼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입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은 목소리, 찬성하는 목소리 중에 가장 많은 목소리는 좀 재진 위주의 환자로 이제 이런 걸 허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제 약사회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 진료를 가다 보면은 꼭 비대면 진료가 된다고 해서 약 처방받은 약을 또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은 약도 이제 원격으로 배송시켜서 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학계에서는 그 약품의 오배송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치권 반응도 좀 짚어주세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아까 그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 지금 한시적으로 그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조권과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 바로 불법이 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당정이 협의를 해서 당분간은 비대면 진료 행위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당장 될 수 있는 우려는 막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계 현실을 좀 고려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안전, 이 이슈가 또 문제고요. 또 이거를 허용하자는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요거를 이제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이 좀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또 진료 시간 내에 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정보 제공업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또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어떤 언택트 엔데믹의 시대는 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에 발맞추어서 좀 사회적인 합의를 얼른 도출해서 좀 입법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인사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상담자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2011년도에 렌트카 차 하나 샀는데요. 대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한 대 구입했는데. 네네. 저 대리점에서 샀습니다. 저기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차를 받지도 않고 인수를 받지도 않고 제가 차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차도 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저를 계속 찾으러 왔었나 보더라고. 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늦게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알게 돼갖고 그때 당시 제가 판자집에 살았기 때문에 밖에 다녀도 뭐 그 사람도 제 얼굴도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말한 대로 잘 보지도 않고 누가 인수인계한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업무만 그냥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서류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다 져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서류를 경찰서 가서 조서를 다 쓰고 해가지고 재판을 한 6년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 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의견서를 계속 내라고 거기서 지시가 오더라고요. 네네. 그 의견서를 계속 냈습니다. 냈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전 보지도 않고 차를 인수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제 한 것도 없기 때문에 난 그대로 이제 넘어간 줄 알고 했다. 그랬더니 늦게 6년 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네네. 판결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부과하라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이 없고 해가지고 500만 원만 냈습니다. 네. 판결 난 대로 다 내야 되는 돈이 없어 500만 원을 냈더니 그게 그게 1년 동안 내야 되는 건데 제가 돈 못 내가지고 다시 원위 치료돼갖고 자동차 값하고
걔네들이 뭐 돈을 썼나 보더라고, 자동차 담보로. 네.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2,680만 원이고, 뭐 담보를 해가지고 그건 한 6, 7천만 원이 됐는데, 그게 캐피탈로 계속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캐피탈로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캐피탈에서 1,600만 원만 내라. 지금 자동차 값은 고사하고 합의 보자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그런 돈이 지금 뭐 저한테 갖고 있는 게 지금 또 한 500만 원도 없어요. 아이고, 한단장님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희성 변호사님 함께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네. 질문 답변 나누시면서 해결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예. 네, 이게 그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 갖고요. 제가 예, 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면 예. 지금 사기로 판결을 받으셨다고 그러는 게 예예. 그 형사 판결이랑 민사 판결 모두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민사 판결만 받았습니다. 1,000만 원만 내라는 민사 판결만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예. 그거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가지고 법원에서 제가 의견서 내고 해가지고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했다는 거는 예예. 형사 재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 제가 지금 에 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 가가지고 도난 사실 그걸 했습니다. 신고를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판결을 받으셨을 때 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으신 거죠? 예예. 혹시 뭐 유죄라는 뭐 징역 얼마, 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런 건 없으셨어요? 벌금형도 예. 없으셨어요? 예? 벌금이나 이런 거 받으신 것도 없으신 거죠? 이 사건 관련해서? 1,000만 원만 내라고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라는 게 벌금 1,000만 원이 아닌 건가요? 그때 그건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판결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거는 네. 조금 제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민사 판결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판결을 혹시 받으셨을 때 직접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예. 직접 판결문을 수령하셨나요? 예예. 아, 판결문 수령한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연도가 어떻게 되시죠? 2011년도니까 지금 2000년도가 제가 받았는데 예. 지금 한 3, 4년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은 안 하신 거죠? 제가 그 불복을 하려고 기획부동산 하는데 보니까 이 법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한테 좀 의뢰를 제가 했더니 그분이 그걸 15일 동안 그냥 서랍에 넣어놔버려갖고 그걸. 아, 그러니까 불복을 못 하셔서 확정이 예, 됐는데 예예. 본인께서 스스로 그러니까 성달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딴 사람이 받고 전해주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 받고 했습니다. 아, 다 받으셨어요? 예예예. 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에 판결문을 내가 받지 않고서 불복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면은 뭐 추한항소나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본인이 다 판결문을 수령하시고 나서 다투시지 않았다면 예. 그 판결은 확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결이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투기가 사실 어렵다, 뭐 재심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그 판결이 혹시 지급 명령은 아니고 판결인가요? 예예. 그냥 제가 봐도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데 만약에 지급 명령이었다면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의 실체적인 내용을 또 다툴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유도 네.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멸시효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예.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들어보니까 이제 판결이 확정된 것도 불과 뭐 한 3, 4년 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본인께서도 그 돈을 500만 원 정도 변제를 하셨잖아요. 예예. 그 얘기는 이제 내가 그 채무가 있다라는 거를 승인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멸시효 항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제가 보실 때는 그 판결을 다투기는 사실 어렵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오랜 시간 지체되면서 이제 이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지금 한 그렇기 1억 때문에 정도 캐피탈 됩니다. 측에서도 이제 채권이 전전양도되면서 이 사람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제 자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데 지금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제가 뭐 조금 중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달에 2월 달에 캐피탈에서 이 은행 금융거래 정지를 해놨어요. 제 거를. 예. 그래가지고 저 정지해놓고 이제 다 조사해봤겠죠. 예. 해봤는데도 뭐 통장에 돈 들은 게 뭐 200밖에 없으니까 자꾸 지금은 이제 1,000만 원만 해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합의 보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는 돈이 없어갖고 또 누가 좀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그분도 뭐 돈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전화가 하루에 한 2-3여 통 와요. 오늘 아침에도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2-3일 더 기다려보자 하면 내가 최단도로 이제 빌려서라도 드리고 당신네들이 지금 금융거래를 압류해놨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못하지 않냐고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벌써 이제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상 계속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캐피탈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캐피탈이 또 채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또 소송을 당하실 우려가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자 부분을 좀 상당히 탕감을 하고 원금도 좀 탕감을 받으셔서 그렇게 변제하시는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예. 예. 1,600을 달라는데 1,750인데 1,600만 달라는데 1,600이 있어야지 1,600을 주든가 어떡하지. 예. 네. 그럼 만약 이걸 이제 놔두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다시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1,000만 원 갚아야 될 것 중에 한 500만 원은 갚으셨잖아요. 아, 그거 말고 지금 이거는 별개로 자꾸 달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자가 계속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쪽과 좀 잘 얘기를 해보셔서 이자 예. 부분은 좀 제하고 예. 내가 원금 정도 갚는 수준에서 예. 이렇게 좀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불복 예. 기간도 지나버린 것 같은데 예. 상담자님께 도움되실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이제 대부업체 이런 데서 지급 명령으로 판결을 확정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소멸시효가 지급 명령으로 확정되면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또 10년이 지나면 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런 경우 많이 이제 구대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소멸시효 완성을 좀 다퉈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받은 게 판결로 확정됐는지 지급 명령으로 확정됐는지 좀 구별을 해보시고 내가 나한테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다면 뭐 청구이의소라는 또 그런 불복 절차도 있거든요. 좀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무쪼록 최대한 잘 합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 옆칸에서 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유포 위험이 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해자는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데요. 경찰이 온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어렵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사진첩 휴지통에 완전히 삭제되지 못한 동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얼굴을 포함한 상체 부위가 촬영되었다고 들었고 같은 성범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서야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요. 늦게 연락을 한 것도 모자라 저는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저 본인 처벌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더 결심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도 범인을 잡기는 하셨는데 가해자 처벌 받아야죠. 네, 참 위험하셨던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거기에 보면 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뭐 줄여서 카찰죄, 도찰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범죄인데요.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또 이렇게 촬영한 죄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갔잖아요. 네. 촬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면은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니 가해자가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재판 전날에서야 연락해가지고 단순히 좀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합의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상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제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아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거는 법정형이고 대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은 기본 범죄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월 요게 이제 기본 양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중 감경 요소를 고려하여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중 감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습범인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 기간, 반복성, 촬영의 수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런 게 심하다 그러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얼굴 및 상체가 촬영이 되어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다른 중요 신체 부위는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어떤 처벌 정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나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법조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위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이 됐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겠지만요. 설사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 성별 이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촬영의 각도, 거리, 그리고 옷차림의 정도, 노출 정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중요 부위가 찍히지 않았지만 얼굴도 찍혔고 제가 사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또 화장실이라는 그런 어떤 용변을 보는 자세에서 이제 그런 게 촬영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얼굴이나 상체가 찍혔을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처벌 수위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추이가 정말로 줄어들게 될까요? 네, 이것도 좀 양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특별 양형인자 감경 요소로 참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도출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발견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하면 이것도 네. 가중처벌 대상 되겠죠? 네. 이 증거인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범죄자 본인이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뭐 별도로 증거인멸죄를 성립하지가 않지만 양형 기준을 또 살펴보면은 어떤 수사에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행위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지한 반성 또한 감경 요소로 양형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그제서야 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도 양형에 있어서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합의금은 말씀드리기가 워낙 천차만별해서 어렵기는 한데요. 적게는 수백만 원, 또 많게는 이제 몇천만 원 이렇게 합의금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합의금은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범죄자가 어느 정도의 자력이 되는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형사 합의금을 통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 관련해서 좀 관련된 거를 말씀드려 보면 이제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해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또 당했거든요. 그 판결에서 뭐 위자료 한 1,800만 원 정도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까 어떤 범죄의 여러 가지 경위 정도에 따라서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 무리하게 형사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피해자로서 그 범죄자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렇게 그 재판 결과나 재판 경과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쭉 모니터링 하시고 나중에 이제 판결문도 열람하신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또 금전적으로나마 어떤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네. 촬영 정말 근절돼야겠죠. 아무쪼록 상담자님 잘 좀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했습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요양치료를 받았고요. 제가 10년 전 가입한 암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비용, 수술비,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로부터 암 진단 비용 및 수술비는 받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거절됐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입원도 암치료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보험회사는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번 사연 암보험 중에서도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관한 사례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 발생하나요? 네, 이게 이제 분쟁이 좀 많았어 갖고 뭐 이렇게 판례도 있고 뭐 금융감독원 뭐 분쟁 조정 사례도 있고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암보험 약관 중에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이렇게 입원의 목적을 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약관에서는 당시에는 그러면 과연 암 치료 목적으로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암 치료의 목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와 이제 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분쟁이 되게 많아지자 어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좀 개선하여서 그럼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치료가 범위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필수 불가결한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와 네. 관련된 법원의 판단도 나온 게 있나요? 네, 요거에 관련된 이제 법원 판결을 좀 소개해 드리면 법원은 암을 제거하고 뭐 증식을 억제하고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병적인 증상을 호전하기 위한 치료도 암 치료의 직접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법원은 다만 이제 암 치료 후에 어떤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가 또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유증 치료지만 종전에 항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종전에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 후유증을 치료하는 거지만 내가 앞으로 계속 받고 있는 항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이 약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에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거는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보험사의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관마다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한 2018년쯤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보험사에서도 이런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이제 암 보험의 일부 보장 항목으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입원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이제 보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별도로 요양병원의 입원비를 이제 보장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약관들도 한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암 치료를 좀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좀 보장 한도가 넓어요. 근데 이렇게 별도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보장의 범위가 좀 약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후 용암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상담자님의 경우 입원비 받을 가능성, 네. 이 요양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이게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암 치료를 계속 중인지 아니면 아예 종결되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지 요걸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암 치료가 다 종결이 된 거고 다만 어떤 후유증, 합병증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제외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내가 향후에도 계속 치료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치료를 위해서 지금 종전에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즉 향후 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거에 필수 불가결한 치료를 현재 받고 있다. 이런 걸 증명을 하면 또 보장 범위에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 막을 수 있는 팁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관이에요. 그래서 약관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약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내가 충분히 들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약관이 또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 약관은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해보셔서 보험사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이남 1녀인데요. 팔순 친정아버지 혼자 시골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큰오빠 내외가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큰오빠 내외에게 시골 땅 500평 정도를 명의 이전해 준 걸 알게 됐어요. 또 큰오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손자에게도 땅을 물려줬고 작은 오빠에게도 땅 3,000평 정도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조카도 땅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들만 자식이냐고 따져 묻고 화를 냈더니 아버지는 이제 자긴 가진 게 없다면서 오빠들에게 조금씩 받으라고 하는데요. 오빠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걸까요? 오빠들에게 조금이라도 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 간이지만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 벌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네, 부모의 재산은 생전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뭐 나중에 이제 유언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이제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상속재산,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내가 유류분만큼은 받아오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오빠들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네. 오빠들이 안 주면 그럼 답이 없나요? 네, 우선 증여 지금은 이제 사전 증여를 한 거거든요. 이제 증여란 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소유자는 오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만약에 이 따님 같은 경우에 내 유류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류분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망하셔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오빠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유류분 소송이 있고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또 심판 청구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아마 아버님이 자기가 이제 가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여지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류분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게 아버지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할지를 좀 법률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요 사안에서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되실 부분은 큰오빠나 이렇게 자식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손자한테도 증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손자한테, 손자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3자이거든요. 손자한테 증여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손자가 뭐 악의의 수익자라는 게 입증이 되면 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손자한테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자님이 취해야 될 조치 간단히 좀 알려주시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뭐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어떤 건지를 좀 미리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받을 증여라는 거를 안 때로부터 1년 되게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증여가 됐는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를 좀 신속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소멸시효 준수 여부도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재산 파악 그리고 기간 준수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